그래서 저는 기획 쪽에서 AI의 도움을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저는 못 이기더라고. 유진님께서 K 콘텐츠 테마에 투자해야 된다. 완전 새로운 움직임. 특히 쇼츠에 맞춤. 더 인플루언서 출연을 통해서 인지도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천 명 가까이 늘었어요. 소위 말하는 얼빠라고 하죠. 어? 근데 문제는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의 호스트 이시우입니다. 저는 테마버스의 투자 세계 담당 이주호 기자고요. 테마버스의 진용진입니다. 벌써 익숙해지셨어요. 오늘 테마버스 2부에서는 K 콘텐츠의 부흥과 미디어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새 K 콘텐츠가 또 OTT를 통해서 글로벌로 진출하고 흥행하고 하잖아요. 그 또 대표적인 사례가 용진님께서 출연하셨던 더 인플루언서고, 그래서 이미 국내에서는 뭐 진용진 이렇게 이름 석자 얘기하면은 제 회사 동기들도 다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인플루언서 출연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한번 진출을 해보신 건데 인지도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인스타 팔로워가 한 3천 명 정도 늘었고요. 생각보다 별로 안 늘었네요. 6천 명 가까이 늘었어요. 다 외국인으로 구성된 여자분들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9대 1 정도. 여성분이 9요. 예. 그래요? 소위 말하는 얼빠라고 하죠. 네. 저를 마음에 들어하시는 분들. 근데 문제는 초등학생들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더 인플루언서처럼 글로벌로 진출하는 컨텐츠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한국의 컨텐츠가 해외에 알려지면서 분명히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느 분야가 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요즘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K-푸드, K-뷰티, K-관광 이런 쪽들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푸드의 경우에는 우리 K-아이돌들이 SNS에서 먹고 있는 저거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떡볶이, 김밥 이런 것도 대표적이잖아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11조 2천억 원을 넘어서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저는 역대 최대보다도 더 인상 깊은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자료 같이 한번 보시면 미국이 22% 늘어났고요. 유럽이 26% 늘어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구권 중에서도 선진국이 많이 있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K 컬처가 소규모의 매니아처럼 있었던 그런 유행이라고 친다면 지금 이 정도의 증가율이 나오는 거는 메인스트림으로 좀 진출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하나를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K-뷰티의 경우에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화장품 수출 규모가 74억 달러인데 이 정도 속도라면 올해 역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역 수지 흑자에서 차지해야 하는 화장품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화장품은 수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무역 수지 흑자가 굉장히 빠르게 커진다. 그런 점이 좀 있고, 지금 제가 되게 특이한 자료를 한번 발견을 했는데 20, 30대 여성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는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근데 K-뷰티, K-드라마, K-팝, K-푸드 이런 주요 소비층은 20, 30대 여성으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분들이 K 콘텐츠를 보고 한국에 관광을 왔겠구나라는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K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여파가 너무 크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뷰티, 관광 이런 다른 산업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 보니까 저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1, 2세대 아이돌이 한류로 진출해서 어떻게 히트를 치고 있다라는 거 보면 살짝의 국뽕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는 했거든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그 K 콘텐츠를 필두로 한 한국의 문화들이 많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네. 걸 느끼거든요. 혹시 용진님께서 이제 인스타 팔로우도 많이 넣으셨는데 저는 진용진 당신의 팬입니다. 당신을 보고 한국에 놀러 왔습니다. 뭐 당신을 보고 파란 넥타이를 구매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일말에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없으세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저의 작품으로 인해서 그런 게 유행이 좀 되면은 평생 소원이죠. 그럼 이제 더 인플루언서에 출연하셨으니까 또 틱토커 분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틱톡의 영향력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이라서. 근데 유튜브는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진 컨텐츠 혹은 더빙이 들어간 미국 컨텐츠 정도만 이제 소비를 했었는데 틱톡을 보니까 거기는 국경이라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인데 동남아에서 인기를 되게 많이 끄시고 그런 분들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일단 한국 사람들은 틱톡을 많이는 안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언어적인 스토리를 짭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댄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 바뀐다든가 약간 퍼포먼스 위주의 네. 틱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비언어적인 거여가지고 글로벌로 좀 통했나 보다. 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내가 진출하고 싶다. 용진님께서도 그거를 꿈꾸고 계시니까 어떤 콘텐츠로 공략해야겠다 싶은 게 있으세요? 저는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거, 그런 갈등이나 심리적인 부분, 약간 이런 거는 만국 공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완벽한 타인이라고 그 사례가 있거든요. 그 영화가 다 팔렸대요. 예, 전 저기에다가.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아, 그쪽 장르가 제가 자신 있는 거기도 하고 네. 그런 건 이제 만국 공통이죠. 그러면은 소재, 주제에 있어서는 만국 공통의 장르를 선택한다고 하면 영상 포맷은 어느 쪽으로 가져가시려고 하세요? 일단 영상 포맷은 제가 어떤 선택할 거나 그게 없는 게 유튜브죠. 일단 유튜브고 제일 좋은 건 넷플릭스죠. 근데 그 어떤 그 권한을 바로 받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아직 포트폴리오도 적고 이래서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일단은 유튜브로 실험하면서 시도하면서 예,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럼 아까 숏드라마 얘기도 잠깐 해주셨잖아요. 그 숏드라마를 만드시더라도 유튜브를 통한 송출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유튜브도 그런 포맷을 하나 만들 것 같긴 해요. 틱톡을 견제하면서 쇼츠가 생겨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정말 이제 밸류가 증명이 된다면 분명히 유튜브에서도 그런 시장이 나올 거고 아니면은 다른 완전히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쇼폼 드라마 플랫폼 이렇게 두 군데. 그러면은 저는 사실 숏드라마라는 게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 숏드라마가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흥행을 하고 있는 포맷이에요. 거의 뭐 중국 시장은 예, 제가 알기로는 300개가 넘는 플랫폼이 있다고. 플랫폼이요. 예. 아. 거기는 되게 기계적으로 그냥 진짜 여기서 찍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짤도 돌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테마버스를 처음에 기획할 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될까? 어떤 출연진이 나와야 될까? 이걸 기획하는 과정에서 외국 채널을 참고해 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중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쇼츠 드라마를 레퍼런스로 많이 공부하고 계시겠네요. 그것도 많이 보고 한국 것도 많이 보는데 근데 아직은 자리 잡은 지가 많이는 안 돼서 저는 일단은 없는 영화에서 어차피 포인트는 똑같거든요. 어디서 후킹을 넣고 어떻게 그걸 이끌어가고 이런 포인트를 잘라 하는 그게 기술인 거지. 예, 사실 그 원한이 너무 좋으면 성형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고친다고 송강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느낌으로 원한이 중요해요. 왜요? 저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얼굴이잖아요. 해외 초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얼굴 진용진. 그 원한을 깎고 다듬는 연습을 하고 있죠. 저는 그러니까 드라마, 영화 이런 거는 장편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숏 드라마랑 롱폼의 드라마랑 뭔가 고민해야 될 거리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근본은 같다. 원리는 같다. 기자님께서는 혹시 롱폼, 숏폼 어떤 거 더 보세요? 아 저는 아직은 롱파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아직도 이제 종이 쓰는 게 좀 편하고요. 어쨌든 이제 롱에 좀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긴 한데 확실히 숏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진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숏은 저도 모르게 1시간, 2시간이 지나 있고 이러다가 완전 바보 되겠다 해서 강제로 끄는 거지 네. 그런 게 아니라면 도파민이 계속 나오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실제 이게 수치로 나온 게 보니까 이용자 1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을 보면요. 쇼폼이 52.2시간, OTT는 평균 7시간쯤이에요. 근데 여기서 약간 배제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유튜브가 쇼폼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유튜브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15시간에서 17시간 이상을 쇼폼에 사용하는 거고 반면에 OTT 이용 시간은 뭐 많아봐야 6시간, 7시간 정도 되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가 쇼폼을 이용을 많이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또 다른 표를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것도 좀 흥미롭습니다. 넷플릭스랑 틱톡을 딱 1대1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구독자는 넷플릭스가 1200만 명으로 2배 이상 높았고요. 근데 이용 시간 넷플릭스는 52억 분, 틱톡은 85억 분. 그 짧은 영상 다 모아가지고 이용자는 2배가 많은데 쇼폼 이용 시간이 50%가 더 많은 거죠. 이용자 많으면 뭐해? 더 많이 봐야지. 그러니까 용진님이 이 숏 드라마가 미래 먹거리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씁쓸하긴 합니다. 근데 왜요? 책을 보는 사람이 없어지듯. 이러면 일단 너무 집중력이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솔직히 데이터가 이렇고 제가 분석을 해봐도 그렇고 이 업계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쇼드라마가 맞아요. 점점 더 간편해질 거고요. 되게 사이다물일 거고요. 네. 점점 더 뭔가 도파민 나오고 자극적일 거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제 미디어 쪽에 있다 보니까 숏에 대한 인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디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뉴스 같은 거를 1분에 담아 보려고 했거든요.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보죠. 아무도 안 봐. 도파민이 안 네, 나와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무조건 숏이 잘 되기 때문에 숏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있긴 있는데 장르마다 좀 차이는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저희는 못 찾았어요. 그럼 이 숏에 대한 인기를 우리 미디어, 특히 이제 뉴스나 아니면 보도 이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아직은 못 찾았어요. 저도 이제 사실 뭐 어디 알리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이야기라서 상황극으로 숏폼 채널을 판 적이 있었어요. 저희 채널을 좀 살려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구독자 39명으로 마감하고 10개 올리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접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아야 하는 주어진 시간이 줄어드니까 기획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기획력, 작가로서의 창의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점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용진님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기획 천재 아닌가? 이 기획 참 좋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기획들이었거든요. 이 창의력, 상상력 이런 거 어디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좀 술자리에서 얻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유튜버들 보면서 여기서 이만큼 섞는 거 그런 능력이 조금 출중해요. 완전 새로운 거 아이디어 떠올려 보자 라기보다는 뉴스하고 호기심 천국하고 그리고 나 섞으니까 그것을 알려드림. 약간 이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출발 비디오 여행하고 웹툰하고 영화 유튜버 이렇게 섞으니까 없는 영화. 증명된 애들 컨텐츠로 이제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새는 AI가 작가의 일을 좀 덜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할리우드 쪽 가면은 막 작가들이 막 파업하고 AI 쓰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 기획 쪽에서 AI의 도움을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천재성을 발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진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게 못 따라합니다. 일단은 그런 어떤 특유의 그 구린 맛을 못 따라하고 특유의 왜 결제하는지 사람 심리를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그래도 결국엔 AI가 끝까지 못 따라하는 거는 어떤 사람의 엉뚱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엉뚱함은 패턴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작가분들이 어떤 계속 클리셰만 남발하는 게 아니라 좀 엉뚱하거나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면 그런 건 나올 것 같아요. AI 점검가, AI 선택자, 약간 이런 직업이 나오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기사로 봤던 게 그 프롬프터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새로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그 사람 그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직업이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잘 되는 프로그램은 이런 게 있어. 이 포인트는 뭐야? 잘 섞어 볼래? 이렇게 질문해 보셨어요?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막, 오, 이걸 어떻게 생각했어? 독특하다. 이거는 아직은 못 겪어보는. 진용진스러운 기획은 없었다. 아직까지 저는 못 이기더라고. 콘텐츠를 제작할 때 기획 단계가 있고 이제 후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획 단계는 아직도 업계에 계신 분들도 말씀 들어보면 그건 좀 AI가 하기 힘든데?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고 후반 작업이 굉장히 힘들고 막노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이제 이 배우가 여기 잡티가 난 거예요.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프레임별로 이걸 다 없앤다는. 그럼 초당 30개를 다 지워야 돼. 그래서 요게 되게 노동 집약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작업들은 이미 태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로 이미 넘어갔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편집 기술이 좋은 게 걔네가 작품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저렴한 인건비로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작업들은 인공지능이 해줄 수는 있지 않을까. 요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노동 집약적인 건 걔네가 할 수 있지만 기획은 아직 어려울 것 같다. 이게 AI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또 발전하지 않았다 보니까 아직은 대체되지 않을 만한 인력들이 충분히 있다인 것 같은데 요건 또 궁금한 게
저는 사실 어떤 AI를 제일 갈망하고 있냐면 전 원래 방송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의 시청 데이터를 봐도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타겟층을 누구로 잡아야 되는 거야, 이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세계니까.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하시는 제작사에서 이런 기획 어떻습니까? 하고 들고 와도 이게 잘 될까?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성공 확률을 좀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AI가 나오면 좋겠다.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건데 요거 어려울까요? 어떠세요? 이거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기획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분석으로 해가지고 해줄 말을 해주겠지만, 근데 뭐 그게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날씨도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뭐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타겟층입니다 정도까지지 사람 마음을 아는 날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이제 용진님께서 아까 카메라 꺼졌을 때 잠깐 들어보니까 투자에도 살짝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관심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진님께서 K 콘텐츠 테마에 투자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기업은 뭐 너무 쉬운 가장 1차원적인 사고니까 이 기업들 말고 어떤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기업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의 어떤 이 구조에 잘 적응되어 있는 기업은 몇 퍼 안 오를 것 같고요. 예. 완전 새로운 움직임. 특히 쇼츠에 맞춘. 저는 분명히 그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발빠르게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컨텐츠 산업도 뭐 메신저 산업이나 혹은 검색 엔진 산업처럼 이 플랫폼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또 떠오른 게 이제 글로벌 OTT 플랫폼이 잘 나가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K 콘텐츠가 잘 나가는 것도 알겠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플랫폼의 힘이 어마어마하니까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들이 글로벌에서 성공하면 K 콘텐츠와의 시너지가 엄청나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게 실패 사례가 나왔던 게 첫 번째가 디즈니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디즈니의 경우에는 야 나는 IP도 있어. 그다음 제작사도 있어. 플랫폼까지 만들어? 야 나는 수직 계열화돼 갖고 그 모든 돈을 내가 다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모델 자체가 이건 성공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고 아닌 모델이고 이걸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국내 토종 OTT가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이냐보다는 국내 OTT가 해외 진출해야만 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 넷플릭스 패권이 너무 크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지금 제작사들의 협상력이 너무 낮아요. 왜냐하면 넷플릭스 하나밖에 큰 게 없으니까. 아직도 국내 OTT는 제일 성공 잘해봐야 전국. 아, 넷플릭스는 제일 성공 잘하면 전 세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분들은 넷플릭스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국내 토종 OTT가 해외에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 제작자들의 협상력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커다란 OTT가 경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경쟁 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만 우리나라 콘텐츠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먹거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한 번 선점을 해버리면은 그 선점 효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이 선점 효과를 깨기 위해서는 그거의 배, 3배, 막 4배 달하는 자본을 들이부어야 하고. 근데 국내 토종 OTT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기업과 상대하기에도 또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용자 수, 그러니까 뭐이 플랫폼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 수 이런 걸로 비교해봤을 때 좀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되게 재밌는 자료 하나 보여드릴까요? OTT별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추이를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넷플릭스는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200만 명 넘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였던 게 1100만 명 초반까지 내려왔네요. 근데 반면에 국내 OTT의 경우에는 거의 800만까지 올라왔어요. 연초에 그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보니까 프로야구를 중계를 한 거. 아, 그거 컸죠. 이게 무슨 현상인지 제가 해석해 보건데 오징어 게임 2의 제작비가 대략 1000억 정도 들은 걸로 추산이 되고 있고 그 더글로리가 그 제작비가 한 600억 정도 들었다고 해요. 근데 국내 토종 OTT가 한국 프로야구의 중계권을 3년간 1200억을 쏟아붓기로 했어요. 그럼 1년에 한 400억 정도 드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더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는 600억을 들였지만 이게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죠. 리스크가 굉장히 큰 600억과 1년에 400억을 들이긴 하는데 프로야구 팬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들어와 본단 말이에요.
그럼 리스크가 적은 400억과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 라고 하는 판단에서 요즘에 왠지 많은 전 세계 플랫폼들이 스포츠로 가는 게 리스크가 낮은 투자를 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왠지 뭔가 드라마보다는 예능 쪽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흑백 요리사라든지 아니면 더 피지컬 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작비가 대략 제가 전에 듣기로는 100억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흥행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600억과 야, 성공할 확률은 비슷하더라도 100억을 들이는 것과 뭐가 더 나을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능 쪽을 좀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국내 OTT도 반드시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가 아닌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도 구독자들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찾게 되면 분명히 저는 훨씬 더 많은 구독자, 그다음에 세계로 갈 수 있는 구독자 이런 것들을 모집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걸 무엇으로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그리고 이 국내 OTT가 제대로 살아남고 해외 진출을 해야만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자들이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 기사로 봤을 때는 국내 OTT들이 스포츠 쪽에 좀 진출을 하는 게 남성 시청층에게서 유료 구독을 끌어낼 수 있는 컨텐츠가 부재했었는데 그래서 스포츠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드라마나 영화는 여성 시청층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용진님의 그 개인 채널에서는 그러니까 유료 구독을 멤버십을 구독하시는 분들의 시청층이 어떻게 돼요? 거의 남녀가 7대3. 남이 7이에요. 남이 아, 7. 남성이 어, 7이. 예. 극인데 남이 7이에요. 예, 남이 7이고 세 분 정도 이제 여자분들인데 아무래도 보통 웹드라마가 여자분들이 많이 보신 그거랑 이제 연관이 떠가지고 이게 보신 분들 요새는 근데 7대3, 6대4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게 그것을 알려드릴 때랑 많이 달라졌나요, 성비가? 그것을 알려드릴 땐 진짜 거의 5대5였죠. 아, 5대 5였어요. 대중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궁금하면 남녀 노소니까. 예. 그러면은 이 성비, 시청 데이터를 보시면서 여기서 멤버십을 끌어오는 게 좀 블루오션일 것 같은데 하면서 기획단에서 좀 아이디어를 내시는 게 있어요. 저는 오히려 멤버십 같은 경우는 남성 구독자. 아, 왜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돈을 쓰는 것 같아도 네. 이게 여성분들보다는 그래도 그 지름신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당연히 이런 거는 아 귀찮아 이건데 아 귀찮아가 돈으로 연관되면은 잘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일주일에 언제 기다려 아이, 이렇게 하고 심지어 그거를 잊으시기도 해요. 그거를 매달 결제되고 있었네. 아이씨 이러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예. 그리고 기다리시면은 보실 수 있어요가 잘 안 되고 아 받고 없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남성 구독자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어쨌든 이제 토종 OTT가 글로벌 OTT랑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구독층에서 찾아봐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야만이 우리 K 콘텐츠가 더 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저도 이 토종 OTT뿐만 아니라 이 많은 국내 콘텐츠 제작사, 유통사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모습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용진님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모른 척하지 마세요. 아 또 한번 나오겠습니다. 무료로 나와주시나요? 예, 아 그때는 또 무료로. 예, 예, 저희 이거 촬영본 꼭 남겨주십시오. 네, 오늘 저희 테마버스에서는 K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미디어 산업의 미래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진용진님께서 생각하시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변하지 않을 미디어 산업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뭐 유튜브나 하다못해 뭐 조금 음악계에도 살짝은 있었죠. 죄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유행하고 돌고 도는 거는 비슷비슷하고 원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류가 나오는 그런 계속 약간 계절같이 느꼈어요. 저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랩을 했을 때는 뭐 술 취한 이센스 랩이 유행을 할 때 다들 술 취한 랩만 게시판에 띄워졌고 유튜브에서 던질까 말까가 유행을 처음 하면 죄다 이제 던질까 말까를 추고 그것을 알려드린 마찬가지고 지금 뭐 쇼드라마, 쇼박스나 뭐 너덜트 이런 분들이 나오니까 또 비슷한 구도로 그렇죠. 예,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 재밌었습니다. 던질까 말까 재밌었었고요. 뭐 랩할 때도 그것도 재밌었고 그러니까 그 원한이 되게 재밌고 잘 만드는 그 근본 실력만 있으면 사실 뭐
OTT가 오든 대유튜브의 시대가 다시 오든 쇼츠의 시대가 오든 네. 그 근본만 잘 닦을 수 있으면 먹고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 제작자로서의 입장도 이 근본을 지켜야 한다니까 미디어 산업도 결국 재밌는 컨텐츠 만들면 된다. 예, 갈고 닦으면 결국 두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 다음번에는 또 다른 테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테마버스 호스트 이시우고요. 저는 투자 세계 담당 이주호 기자였고요. 테마버스의 진용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